지난해 국내 모든 산업 생산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한 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홍남기 부총리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평했지만 낙관은 이르다는 판단도 나옵니다. 영장 기록을 법원 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3명이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 탄핵 발의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도 반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두고 당내 경선이 끝나기 전 안 대표 입당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23명이 감염됐습니다. 코호트 격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아 초동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정시전형에서 1차 합격자 20명의 불합격이 통보됐다. 2차 실기시험 도중 해당 사실을 파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정황을 두고 김종인 위원장이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부품 공작과 다를 바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코스피 3,0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경제 각 분야의 주름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이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풀고자 합니다만 문제는 경제입니다. 빚은 잔뜩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어들게 되면 결국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오르는 건 순식간이죠. 여기에 걱정을 더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작년 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0.8% 줄었습니다. 별거 아닌 수치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에 이런 마이너스 성장은 처음입니다. 생산뿐 아니라 소비도 17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남동 공업단지. 일감이 줄어 공장은 문을 닫았고 임대인을 새로 구한다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지난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3%로 2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근로자로 붐비던 공단 거리도 한산합니다. 공장에서는 뭐 상당히 어렵게 중소기업은 IT 빼놓고 다 어려워. 기계 조립금속 많아. 작년 전체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 0.8%.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첫 역성장입니다. 2019년에도 0.6% 성장에 그치며 당시까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우리 경제. 코로나 확산 이전에도 이미 활력을 잃어가다 코로나19 직격탄에 결국 뒷걸음까지 친 겁니다. 소비도 0.2% 감소해 카드 대란이 벌어졌던 2003년 이후 가장 부진했습니다. 특히 전문 소매점과 면세점, 백화점에서의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가 버틴 광공업에선 0.5% 늘어 선방했습니다. 반도체와 주식 말고는 다 힘들다는 우려 속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점점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상황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수치를 주로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회복의 시간에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송병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페이스북. 작년 12월 산업 통계에 대해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2개월 연속 개선 흐름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2월 한 달의 지표일 뿐인데다 세부적으로 숙박 음식점업은 27.3%, 예술, 스포츠, 여가업은 15.8%로 급감했습니다. 연간으로는 통계 사상 첫 역성장이라는 최악의 부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처음만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산업의 어떤 양극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극심한 상황입니다. 또 홍 부총리는 본격적인 회복의 시간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고 했지만 고용과 내수의 반등기미는 희미하고 코로나 상황 등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외적 요인 때문에 도입이 늦어지면 이런 경기 회복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정부는 올해 플러스 성장을 전망하지만 각종 경제 지표로 볼 때 낙관은 무리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춤주춤하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수 3000선도 다시 내줬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내다 팔았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소위 공매도 전쟁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2,976.21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1% 넘게 상승했지만 외국인 매도세 속에 3% 넘게 떨어지며 결국 3,000선을 내줬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조 7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3,200선까지 거침없이 올랐던 주가는 지난 4거래일간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게임스톱이란 종목을 두고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들이 벌인 소위 공매도 전쟁 여파도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 종목은 올 들어 1,700% 넘게 올랐다 하루 만에 44% 폭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습니다. 게임스탑 같은 경우가 시간외로 60% 폭등을 하는 등 다시금 우려가 확산이 되자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라고 보십니다. 시장에선 주가가 당장 조정 국면에 진입한 건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긴축 우려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등 대외약제 가능성이 만만치 않아 증시의 변동성은 당분간 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판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초 탄핵안을 발의한 뒤 첫 본회의 때 표결에 붙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리수란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하면 법원 길들이기란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 강성 의원들의 주장이 워낙 강해서 당 지도부의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영진 원내수석부 대표는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제시하며 임성근 판사 탄핵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 국면을 지나왔는데 판사 탄핵으로 갈등이 일어나면 2월 임시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에 실패할 경우 당 지지율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친문 초선들의 탄핵 강행론에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홍영표 의원식 의원이 가세하면서 지도부도 결국 뜻을 굽혔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지도부가 왜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눈치를 보느냐며 압박글이 올라왔고 안민석 의원은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행업자로 표현한 만화를 SNS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 탄핵 추진이 최강욱 유죄 판결에 대한 안갚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사법부에 칼을 들이대는 게 삼권 분립 정신에 맞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보신 대로 정치권이 판사 탄핵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정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직 판사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의 기소와 재판을 거쳐 무죄를 받은 판사들을 국회가 탄핵하겠다는 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보도에 최민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정은호 게이트 당시 영장 기록을 법원 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3명이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법정에선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심에서도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은호 게이트 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 5번째입니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판사도 지난해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임 판사 측은 탄핵 사유도 안 되는 졸속 탄핵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판사도 여당의 판사 탄핵 시도는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한 현직 판사는 조국 일가 사건을 비롯해 최근 정권의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사법부 압박용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실제로 판사 탄핵이 표결까지 갈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부의 부담감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에 어떤 절차와 변수들이 남아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민주당 의석의 절반을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이게 탄핵이 가능합니까? 네, 법관 탄핵 소추안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데요. 민주당 의석수가 174석이죠. 예. 물론 탄핵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니지만 정족수만 놓고 보면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할 때 최종 탄핵으로 결론나죠. 그런데 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다음 달 28일 끝난다는 게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임 판사의 신분이 28일을 기준으로 판사냐, 판사가 아니냐로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딱 한 달이 남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하긴 한가요? 네, 달력을 보시면 이 탄핵 소추안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그 다음 날 바로 의결이 되는 게 현재로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8일까지 남은 시간은 보시다시피 3주 남짓이죠. 보통 탄핵 심판에는 2-3달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못할 건 없지만 헌재 역시 졸속 결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퇴직을 하고 나면 탄핵은 못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조계 의견 들어보실까요? 퇴직한 이후라면 현재는 다툴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면에서 탄핵의 실효성은 의문을.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판사의 탄핵 사유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해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현재로선 유무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보다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1심 판결문에 6차례 언급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헌재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건 법관 탄핵은 매우 엄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유가 이제 중대해야 됩니다. 위반이라고 해서 다 그냥 탄핵되면 탄핵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헌법 위반이면 다 탄핵이냐? 예, 이렇게 자칫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으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란 전망이 최근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을 만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내 경선이 끝나기 전에 안 대표의 입당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는 3월 4일까지는 단일화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쐐기를 박은 거죠. 다만 국민의힘 중진호 의원들이 다음 주 김 위원장을 만나 2월 중 안 대표의 입당 문제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조속한 단일화 실무 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굳이 3월에 부랴부랴 시간에 쫓기듯이 단일화 협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TV조선과 만나 당내 경선이 끝날 때까지 안 대표의 입당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는 3월 4일까지는 단일화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몸이 달아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후보가 만들어져야만이 단일화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안 대표 입당설에 대해선 안 대표 측 인사가 입당 문제를 논의해왔고 정진석 공관위원장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입당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 공관위원장에게 당내 경선에만 신경 쓰고 단일화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늘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견 발표 직후 공관위 내부에서 현재로는 경선 흥행이 어렵다며 단일화 논의를 설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중진들이 다음 주 김 위원장을 만나 2월 중 안 대표의 입당 문제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기류변화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섰는데 친문 박재호 의원이 부산 지역을 폄하하는 돌출 발언을 해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보수 언론을 너무 봐서 나라 걱정만 한다,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부산은 초라하다는 과거 발언까지 재조명되며 이초 박한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다짐합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 화이팅! 그런데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이 부산 시민이 특정 언론을 많이 봐서 한심하다는 돌출 발언을 합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박 의원은 1시간 만에 본심과 다른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라며 사과했지만 부산 시민을 비하했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총선 땐 이해찬 전 대표가 부산을 초라하다고 해 지역 폄하 논란을 빚었습니다.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무능함과 부도덕함을 부산 시민 탓으로 돌리는 데 분노한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두 사람의 발언을 묶어 이초 박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후보 공천을 포기하고 339만 부산 시민에게 망언과 망동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이슈로 부산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려던 여당은 박 의원 발언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고 야당은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진상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중간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부터 당시 경찰서장까지 지휘라인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고 통화 내역과 휴대전화, 업무용 PC까지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영석 기자입니다. 닷새 전 출범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제일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이용구 차관의 폭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가 상부로 보고되지 않은 경위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최초 출동한 파출소 직원들부터 당시 서초경찰서장까지 경찰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과 팀장, 과장, 서장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를 이미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 가운데 일부가 언론 보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확인하고 교체 이전에 사용하던 전화기를 모두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택시기사와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로부터 기존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보고 검찰에다 똑같이 경찰은 아직 이 차관을 조사하진 않았다며 이 차관 조사 여부는 포렌식이 마무리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서를 써주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민사소송에도 휘말리게 됐습니다. 채널A 사건의 이모 전 기자가 거짓 글로 자신의 인격을 말살했다며 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송원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채널A 사건이 불거지자 이모 전 기자가 이철 VIK 대표에게 유시민한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검찰은 최근 최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기소되셨는데요. 검찰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이 전 기자는 바로 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이라면서 위법성이 명백한데도 최 대표가 사과하지 않아 자구책을 찾게 됐다고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에게 SNS 허위글 내용의 출처를 밝히라고도 했습니다. 또 최 대표의 해당 글을 다시 인용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추 대표는 아직 게시물을 내리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국립중앙의료원 인터넷 지원에 논란이 일었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의료계에선 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의사 면허를 정지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인턴 합격자 명단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은 들지 못했습니다. 인턴 전형평가는 의사 국가고시와 의대 내신 성적이 85%를 차지합니다. 그게 나머지 85점의 차이를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선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아예 정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가정의학과 의사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조 씨의 의사 면허 정지를 결의하라고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조 씨의 의사 자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어렵다는 게 의사협회의 판단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행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윤리위원회의 어떤 징계심 부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조 씨는 다음 달 있을 중앙의료원 2차 인턴 모집에 다시 지원하거나 아직 인턴을 뽑지 않은 다른 병원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800병상 규모의 직원만 2,000명이 넘는 서울 한양대 병원에서도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보호자와 환자 등 23명이 확인됐는데 방역 당국의 지침을 기다리는 하루 동안 환자 18명이 더 나왔습니다. 병원 측이 환자 가족 직원 전수검사에 나서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선별진료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주사액을 들고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 27일 신경외과 병실이 있는 이 병원 본관실 5층에서 입원 환자를 간병하던 보호자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어제 4명, 오늘은 1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병원 측은 일단 15층을 폐쇄하고 직원 2천여 명과 환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상황을 보고받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데 전수조사 범위나 코호트 격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아 초동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폐쇄는 아직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전수조사랑 그 방역 지침이랑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그쪽에서 지침 전달 같은 거 했어요. 중환자가 집중된 상급 종합병원에서 감염이 더 번질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양대병원은 830여 병상 규모로 지난해 8월에도 인공신장센터 직원이 확진돼 센터가 폐쇄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서울 노숙인 지원센터 관련 집단 감염도 39명까지 늘었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와도 휴대전화가 없는 노숙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길이 없어 경찰이 일일이 찾아다니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 한 지하철역. 방호복을 입은 경찰이 노숙인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의료진이 와서 발열 검사를 합니다. 이 노숙인은 지난 22일 확진된 노숙인의 접촉자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없다 보니 방역당국에서 탐문수색을 해서 어렵게 찾아낸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더 다급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노숙인이 노숙인 지원센터를 찾았다가 보건소로 급히 이송된 겁니다. 핸드폰이 없으셔가지고요. 아침에 저희 쪽에 식사를 하고 오셔서 바로 격리시키고 진행한 겁니다. 서울역 노숙인 시설 관련 확진자는 오늘만 14명이 추가돼 누적 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밀접 접촉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당국은 위치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으며 취약계층 감염이 확산되자 정부는 전국의 노숙인 11,000여 명과 쪽방촌 주민 5,600여 명까지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IM 선교 회발 집단 감염은 전국 7개 시설에서 355명까지 늘었습니다.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 15명이 확진되는 등 신규 집단 감염도 잇따랐고 이에 따라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1개 시도에 40개 시설이 퍼져 있는 IM 선교회. 대전본부 관련 확진자는 오늘까지 176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의 IM 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177명으로 대전을 앞질렀습니다. 특히 62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 안디옥 교회 집단 감염도 광주 TCS 국제학교와의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교회 부목사 A씨가 아들을 국제학교에 합숙을 보낸 뒤 학교를 찾은 사실이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하고 동선이 직접 연결된 부분은 부목사님이고요. 추가 그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층을 통해서 더 확인해 보도록.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는 교육부가 매일 등교 방침을 밝힌 어제부터 원아 등 15명이 감염됐습니다. 요양원과 면사무소 등 전국 곳곳에서 새 집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IM 선교회발 대규모 집단 감염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재유행의 전조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레 발표할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영하권 추위와 강풍은 오늘도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바람이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90km 이상으로 태풍에 맞먹는 수준이어서 천막과 펜스가 무너지는가 하면은 신호등이 뽑힐 정도였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지금도 바람이 강합니까? 네, 지금은 강풍이 다소 잠잠해졌고 현재 기온은 영하 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용산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 앞인데요. 어젯밤 강풍으로 인해 천막과 펜스가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오늘 내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복구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강풍에 따른 시설물 피해는 경기도 17건, 서울 13건 등 전국 35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물 외벽 대리석 마감재가 떨어져 인근 차량 2대가 파손됐고 어제 오후 5시 반쯤엔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외장재가 떨어지면서 자동차 3대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에선 강풍에 신호등이 뽑히는 사고가 있었고 밤사이 강한 바람에 간판이나 지붕이 떨어지는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추위는 여전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엔 새벽 한때 눈이 1에서 5cm가량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동파사고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감독과 최고참 선수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호송버스가 도착하고 안경을 쓴 김모 감독과 긴머리의 장모 선수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감독 김 씨와 고참 선수 장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고 최숙현 선수 등 후배 선수 6명을 장기간 폭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소속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쓰게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참 선수인 장 씨 역시 감독과 짜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유족과 피해 선수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하고 약간의 그런 합의를 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좀 감형 기준에 조금 참작이 됐는 것 같고 법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판부는 또 후배들을 괴롭힌 김모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 엄마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원심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이후 김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검토하는 내내 괴로운 심정이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9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보다 형량이 3년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라는 의붓 엄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숨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살인을 계획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엄마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하던 의붓아들에게 자신의 친자녀까지 가방 위에 오르게 하는 등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이를 훈육하려 했다는 A씨의 반성문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자기 죄를 덮으려고 지는 자식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살인죄를 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형량을 줄이려 항소했던 의붓 엄마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입학 실기시험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가 무더기로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차 합격자라고 통보된 지원자 가운데 절반이 불합격자였던 건데요. 이 오류는 실기시험 도중에 파악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노도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연세대 피아노 학과는 지난 27일 1차 실기 전형 합격자 40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어제 학교 측은 불합격자 가운데 20명에게 합격됐다는 연락을 급히 돌렸습니다. 최종 시험인 2차 실기 대상자 40명 가운데 1차 실기 탈락자 20명이 행정상 실수로 포함됐고 합격자 20명은 불합격 처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요. 면접 볼 때는 그 가번호를 주는데 가번호하고 수험 번호를 매핑하는 데에서 약간 오류가 이 같은 사실은 채점을 맡은 교수가 1차 실기를 통과할 실력이 안 되는 수험생들이 통과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격 처리된 학생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혼란스러운 건 있겠지만 그래도 2차까지도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합격 대상이었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수험생 20명은 내일 이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잘못된 합격 통보를 받고 이미 2차 실기를 본 학생들은 학교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전형료를 환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정부가 코로나 전담병원을 만들었죠. 저희가 한 전담병원을 취재해 보니까 정부 대책이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해당 병원은 양한방 협진으로 환자를 돌보던 것인데 이 감염 위험으로 기존 의사들이 그만두면서 한의사가 병원을 지킵니다. 정부는 알아서 의사를 구하라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요양병원. 양한방 의사들이 협진으로 환자들을 돌보던 곳입니다. 지난 4일 서울의 첫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됐는데 한의사 1명만 빼고 의사와 간호사 대부분이 떠났습니다. 코로나를 직접 보고 안 보고는 엄청 크리티컬한 문제라서 늦자마자 다들 그만둘래요. 의료진들을 새로 뽑으려고 했지만 감염 위험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 중수본에 수차례 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의사는 제외됐습니다. 그 주말도 있고 당직도 있고 의사 3명으로 늘려서 공문을 다시 보냈어요. 1명도 안 구해주고 3명도 당연히 안 구해주고. 병원 측은 겨우 의사 1명을 구했는데 전공은 소아청소년과로 주간엔 양의사가, 야간엔 한의사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요양병원엔 확진자 11명과 밀접 접촉자 2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중수본 측은 파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병원이 자구 노력을 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현 정부가 신혼부부 전용으로 내놓은 공공주택이 신혼희망타운이죠. 그런데 아기 한두 명 키우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좁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탁상 행정이었던 건 아닌지 지선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결혼 3년차 A씨는 얼마 전 고향 지축 신혼희망타운을 알아보다 청약을 포기했습니다.
아이 한 명이 있는데 또 한 명을 낳아 키우기에는 좁다고 느낀 겁니다. 전용 55제곱미터로 침실 2개와 알파룸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자녀를 권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선택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넓은 평대, 평수로 따지면 30평대 이런 정도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같은 단지 안에서도 작은 크기는 외면받습니다. 시흥 장현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 46제곱미터는 경쟁률 0.6대 1로 미달됐습니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공공임대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제가 신혼부부의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2022년까지 전국에 1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지만 일단 분양받으면 최대 5년을 살아야 하고 전매 제한 기간도 8년까지 주어져 집을 옮기기 힘듭니다. 출산 장려 정책과 코로나 이후 주거 트렌드가 주거 정책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를 세심하게 감안한 주택 구성과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부도 위기에 놓인 쌍용 자동차가 결국 단기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당장 물품 대금조차 받지 못하는 협력사들입니다. 이 협력사들은 존폐 여부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원이 꺼진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 평소 하루에 차량 660대 부품을 생산했지만 절반 이상이 운행을 멈췄습니다. 쌍용차에 납품해야 할 부품들이 재고로 쌓이면서 임시보관 창고는 가득 찼습니다. 오늘 만기가 된 어음지급이 미뤄지면서 50억 원이 넘는 물품 대금을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11월 납품분도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에서 비상으로 이렇게 하는 견디는 것도 한두 달이지 그 이상은 못 견디지 않습니까? 협력사 350여 곳이 오늘 하루 동안 못 받은 물품 대금만 2,300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협력사들에게 5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사들의 줄도산을 막으려면 쌍용차 회생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주주 지분을 낮추고 조건부 인수 의사를 밝힌 미국의 HAAH 오토모티브에서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700억 원을 유치하는 등 단기 법정 관리 절차를 확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설 연휴 전까지 HAAH와의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사건에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산업부 공무원들이 북한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들어있습니다.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라는 폴더가 발견됐는데 이 안에 관련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적 행위라고 공세를 폈고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섰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지난 2018년 5월 산자부 공무원들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파일 제목입니다.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 사례, 에너지 분야 전문가 리스트와 이력서 등 모두 17개의 북한 관련 문서도 있었습니다. 모두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단어가 포함된 60 뽀요이스라는 폴더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북원추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는데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추정됩니다. 해당 파일들은 월성원전 수사과정서 발견됐는데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을 복원하던 중 나온 겁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충격적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입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도 2018년 이후 남북 협력 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에는 청와대 보고 문건이라는 제목의 파일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이 문건들은 한전 이사회가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리기 전부터 이미 작성되기 시작했고 일부는 BH, 즉 청와대의 요청이라고 적힌 문건도 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이 이런 문건을 삭제한 것은 원전 조기 폐쇄 감사가 윗선까지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 전날부터 당일인 2019년 12월 2일 새벽까지 삭제한 원전 관련 문건 목록입니다. 2018년 5월 23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BH 송부라고 돼 있습니다. 6월 10일에는 대통령 보고 BH 수정 요청, 6월 11일에는 산업비서관 요청사항 사회수석 보고라고 적힌 문건도 보입니다. 대다수가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이후의 대책이 담긴 문건으로 보이는데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리기 3주 전부터 작성됐습니다.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정해놓고 산업부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검찰은 문건 삭제는 이미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윗선 개입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 의결이 6.13 지방선거 직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발견했고 한수원 노조와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복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원전 평가서 조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려는 나라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시작했다가 물량이 없어서 일시 중단하는 국가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EU를 빠져나온 영국과 EU 간 기싸움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각국의 백신 이기주의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슈퍼마켓 안에서 차례로 주사를 맞는 시민들.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영국의 슈퍼마켓 접종 센터입니다. We're proud to say that we're the first supermarket chain to have an in-store vaccination clinic. 영국이 코로나 사망자 10만 명을 넘기자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건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신 물량 부족.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 속도가 느려지면서 먼저 계약한 영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하자 EU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We reject the logic of first come, first served. That may work at the neighborhood butchers, but not in contracts. 백신이 떨어진 스페인이 접종 중단을 선언했고 프랑스 일부 지역도 다음 달 초부터 접종이 불가능해진 상황. 하지만 영국 역시 EU가 백신을 도둑질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Supply of vaccines from abroad and supply into this country, I've got total confidence in our. 이에 EU는 회원국에서 만드는 모든 백신을 유럽 바깥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더니 급기야 벨기에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 시설을 급습했죠. An audit inspection has been undertaken by the Belgian authorities. 앞서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전시 상황이라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2억 회를 추가 주문하는 등 물량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400,000 Americans have died. And this is a wartime undertaking. 선진국들이 백신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사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을 중국과 러시아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백신 공급을 시작했고 중국 백신이 칠레에 도착하는 등 시진핑 주석이 개도국 정상들에게 백신 협력을 약속하고 있죠.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 벌어진 전 세계의 백신 확보 전쟁. 각국의 백신 이기주의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만큼은 오지 않기를.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공룡 기업들과 KT 같은 통신 기업까지 너도 나도 한류 스타를 내세운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업체끼리 동맹을 맺거나 전문 기업을 세우는 등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그 이유를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아이돌 그룹 마마무가 무대를 180도 돌려도 나타나고 공중에는 가상의 파란 꽃잎이 흩날립니다.
이 VR 뮤직비디오를 만든 국내 통신업체는 아예 콘텐츠 전문 기업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다 아우르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웹툰과 제작을 맡는 두 자회사를 합쳐 연매출 1조 원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렸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기업은 투자를 통해 한류 스타 BTS라는 확실한 콘텐츠를 품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거대 사업자들이 시장을 잠식해오자 위기를 느낀 IT 기업들이 한류를 앞세워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합종 연횡에 나선 겁니다. 더 이상 플랫폼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컨텐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제작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사가 만들고 IT 기업이 송출하는 수동적인 분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잡기 위한 콘텐츠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간판타자 이대호와 2년 총액 26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직접 우승 옵션을 제안하면서 우승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스프링 캠프 시작 4일 전에 성사된 계약은 2년 26억 원입니다. 이 중 우승 옵션 2억 원이 아주 독특합니다. 롯데가 우승하면 1억 원의 보너스를 받는 것으로 이대호가 직접 제안했습니다.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생각하는, 팬들 생각하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역대 최초 타격 7관왕 등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지만 아직 우승은커녕 한국 시리즈 경험도 없습니다. 롯데 구단의 상징이지만 고액 FA 계약에 대한 부정적인 일부 여론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110타점으로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쳤지만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를 비롯해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WAR 등 현대야구 지표에선 존재감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시즌 이대호의 WAR은 1.01, 팀의 1.01승을 안겨줬다는 뜻으로 작년 리그 최고는 7.8의 로하스였고 이대호는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오윤석보다 낮았습니다. 2002년 롯데에 입단해 연봉과 2번의 FA 계약까지 롯데에서만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되는 이대호. 우승하게 되면 옵션 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가운데 우승 반지로 선수 생활의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연쇄 살인범 한니발 렉터가 등장하는 또 하나의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FBI 요원에게 기자가 거래를 제안하죠. 기사를 내줄 테니 특종을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영화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번갈아 등을 밀어주는 우리네 상부상조의 미덕을 닮았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그들만의 리그는 우리 정치명은 우리가 남이가 하고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속담도 있죠. 누이에게 좋은 일은 누이의 남편에게도 좋은 일일 테지만 형수에게 좋은 일은 시동생에게도 좋은 일일까요? 형수님, 그 소리로 아이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2017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정경심 교수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떼어준 뒤 나눈 문자입니다. 그러자 정 교수는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도 와인바에서 와인 한 잔 하시죠라고 제안합니다. 의례적인 말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도라는 표현에 눈길이 갑니다. 최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의 대학 후배이자 대학원 제자라고는 해도 그런 인연만으로 형수라고 부르기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1년 뒤 최 대표는 우연찮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기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검찰에 기소되자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세력의 농단을 수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마치 재판부 들어라는 듯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받다가 불쑥 일어나 당 행사에 가야 한다며 재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재판부가 검찰에게 현혹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선거법 위반과 채널A 사건까지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공직자 기강을 세우고 공직자 인사를 검증한다는 대통령 비서관이었습니다. 그가 시종 큰 소리를 치는 데는 나름 믿는 구석이 있어서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도 이제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한 주 동안 날씨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그런데 주말에도 날씨가 마냥 조용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고요. 오후부터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서쪽 지역에서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일요일까지도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월요일에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래도 차가운 칼바람은 잦아들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6도, 대구와 울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지만 오늘보다는 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29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